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분위기 좋죠? 현장에서 뛰면 그런데 뭐 네. 자료나 이런 걸 좀 보기 어렵다 보니까요. 네. 현장의 반응 위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요거는 제가 당 자체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최근에 나온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최근에 갤럽 조사 다 나온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일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주 전, 1주 전, 그 다음에 그제 나온 조사인데요. 2주 전에 동률이었었고요. 1주 전에는 1%포인트. 그런데 그제 나온 조사는 7%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런 갤럽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대표님, 이거 지금 왜 저렇게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과반을 상회하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궐선거 때도 비슷한 양태가 있었지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부동층이나 아니면 무당층이라고 일컬어졌던 분들의 상당부가 이제 야당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고, 또 정권 교체 그럼 대안이 누구냐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저희 후보 간의 경쟁이 있어가지고 저희 후보가 상당한 안정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후보 쪽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저희 후보의 상승세의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와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상쇄.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저렇게 지금 지지율이 급격한 변화가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던진 단일화 제안, 이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일종의 반짝이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를 건너서게 되면 조정 국면으로 다시 한번 경합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여론조사 일주일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최소한 박빙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요구 조건이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상황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어진 추세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층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한 주 동안은 굉장한 여론조사 부정, 그리고 아전인수식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직도 지지층의 결집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표는 결집이 될 거고, 윤석열 표는 이미 다 결집이 끝났다라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카드뉴스 등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여론조사를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을 좀 높여봐가지고 수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좀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 바지 끌어올려가지고 배바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더 이상 끌어올릴 바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민주당에서 당혹감 속에서 그런, 사실 선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여론조사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메시지로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좀 과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조사치를 봐도 보면 진보층의 보수층, 응답층의 격차가 꽤 드러난다라는 그런 식의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응답자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답변을 하는데, 진보층이라고 자신의 성향을 밝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수층이 과다 포집됐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거거든요. 면접조사에서 보면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 직장인 전화 받을 때 당신 보수요 진보요 그러면 입으로 보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진보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근데 ARS는 그냥 보수면 1번, 진보면 2번이거든요. 네. 누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ARS 조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아까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조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보수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보수적 관점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진보라서 부끄러워서 답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샤이 이재명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게 부끄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럼 투표장에 갔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치환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들어볼까요? 네, 들어주세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여기 9월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목표치가 8080이었습니다. 80% 투표율로 80% 지지율을 받는다. 그 정도의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서 나머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열세라든지 네. 수도권 지역에서 다소간의 열세 이런 것들을 메꿔내야지만은 저희가 이제 구도 선거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상대 후보 중에서 TK의 지역 기반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TK에서 예를 들어 그 정도 표가 안 나오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이제 민주당세가 좀 커졌거든요. 그때에 비해 가지고. 네. 그럼 수도권에서 저희가 그것보다 약진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지난 2022년에 승리했던 선거지만 그 선거보다 아주 부족한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 때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선출 전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TK 출신 후보가 지금 민주당 네.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걸 또 예상하신 뭐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그때 말씀하신 게 선거 구도가 국민의힘의 불리한 구도다. 5%를 까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TK와 PK에서 과거 2012년 양자 대결했던 선거보다는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도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제가 대안 없이 저러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했던 것이 젊은 세대에 대한 공략, 그리고 또 광주에 문제 있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저희 국민의힘이 투영시켜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그 보완점을 이제 마련해가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K에서 저희가 8080 형태의 지지율, 80% 투표율과 80% 득표율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약간 이제 미지수지만은 적어도 호남에서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치렀던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K, PK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호남에서의 약진으로 벌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PK 같은 경우에는 또 TK랑 약간 다른 게 PK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오거돈, 김경수, 송철호 이렇게 해서 싸그리 민주당으로 한번 뽑아보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4년 뒤에 효용이라는 걸 보니까 심지어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광역단체장이 물러나시고 네. 그리고 한 분 송철호 시장도 좀 논란에 휩싸여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느껴지겠지만은 그런 민주당의 지역 정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K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한 63% 네. 요 정도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거 정도 이상의 목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남 얘기를 최근에 아주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득표 목표치도 상향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 실제로 그렇게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유권자를 독려하기 위한 뭐 그런 차원인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TK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저희 그것도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성세대는 아직까지 반응하지만은 젊은 세대는 그게 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남. 예, 그렇죠.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서도 기성세대는 예를 들어 저희 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 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인식하시지만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굉장히 겸손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결국에는 호남의 2030 세대나 젊은 세대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쟁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합리적인 인식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우리가 남이가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예. 부산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호남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도 선거구도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전략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 선거 전략 관련해서 갈라치기다라는 그런 식의 시선들, 지적들, 뭐 의견들 나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젠더 문제랄지, 세대 문제랄지, 혐중 문제랄지. 이게 지금 선거 전략으로는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통합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보통 사회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과도한 어떤 변화를 추구했던 세력이 저는 페미니스트 세력이라 봅니다. 그중에 또 레디컬 페미니스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여권 신장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도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반작용이 온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을 좀 줄이자는 움직임은 전혀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히려 평상을 되찾자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호남 공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느냐라는 이해는 가지만은 평상은 아니죠, 그것이. 아주 굉장히 과거에 저희 과오 때문에 평상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국민의힘도 광주에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이야기. 예. 이것은 갈라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기라고 하려 그러면은 저희가 평상을 벗어나 가지고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광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당당하게 다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평상을 찾자는 것이죠. 그럼 세대 포위론은 어때요? 이것도 세대 간의 이를테면 연대나 세대포 통합이 이론의 중요하지 않나요? 세대포 이론의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 결국에는 2030 세대와 5060 같은 경우, 6070 같은 네. 경우에는 세대 간으로 결합이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포위가 가능한 것이고 40대 같은 경우에도 정책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들까지 포괄한다는 것이 세대포 이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아마 2030과 5060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엮인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결합도록 보일 것이라는 예측에 관한 것이지 40대를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40대를 배제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나 젠더 문제랄지 외국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연성 트럼피즘이라는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 부분들은 좀 귀를 열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레디컬한 아주 극우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 저희가 굉장히 온건한 형태의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